저는 리성철입니다. 북한 공군 소자 계급장을 달고 MiG-29를 조종하던 조종사였죠. 평양 중심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특권층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녔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제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순간의 자유로움, 구름 위를 가르는 그 짜릿함을 처음 느꼈을 때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저는 최고였어요. 교관들은 제 실력을 칭찬했고 동기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28살에 MiG-29 조종 자격을 땄을 때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2018년 5월이었습니다. 동해상 훈련 비행 중이었죠. 고도 3,000m에서 해안선을 따라 비행하던 중 저 멀리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한국 어선이었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배였지만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들은 총을 든 보위부원의 감시도 없이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그 후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비행 준비를 하는 동안 식사를 하면서도요. 저 바다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곳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동료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7월에는 평양 귀빈 수송 임무를 맡았어요. 외국 외교관들을 태우고 원산으로 가는 임무였죠. 대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들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얇고 커다란 화면, 번쩍이는 검은색 표면.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도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한 외교관이 그 기계로 사진을 찍고 웃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아주 많이요. 9월의 어느 날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실로 출근한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호로 전화기만 붙들고 계셨죠. 밤 11시쯤 보위부 차량이 집 앞에 섰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동무 아버지는 반당 종파분자로 체포되었소.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반당 종파분자.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그건 곧 정치범 수용소를 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파벌 싸움에서 졌소. 그게 잘못이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권력 다툼에서 진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수갑을 찬 아버지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일주일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약혼녀 미란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는데 첫 문장부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 오빠 미안해요. 저는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라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아들과 결혼하게 됐다고 썼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고,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정치범 가족과 결혼할 수 없다는 당의 지시였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북한 체제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아닌데 가족 전체가 낙인 찍히는 이 시스템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이 땅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조종사 업무를 계속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비행복을 입을 때마다 가슴에 달린 배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배지가 이제는 체제의 사슬 같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지만 땅에 내려오면 새장 속 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비행장을 걸었어요. 활주로 끝에 서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을 통해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한번 싹튼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은 커져갔고 어느 순간 저는 결심하고 있었죠. 탈북. 그것도 조종사답게 하늘을 통해서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조종사였지만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탈북. 하지만 제 신분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이 불가능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거나 중국으로 도망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보위부는 제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평양을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어요. 전투기를 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합법적으로 동해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한이요. 이것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요. 의심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성실한 조종사가 됐어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당 학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아버지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방법이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을 뿐입니다. 비행 훈련 때마다 저는 정보를 수집했어요. 연료 소비 패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MiG-21은 완전히 금유했을 때 약 2000km를 비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었죠. 적어도 비행을 하면 연료 소비가 훨씬 빨랐고 바람의 방향도 중요했습니다. 동해 상공을 날 때마다 거리를 계산했어요. 북한 해안선에서 NLL까지는 약 50km. 거기서 한국 영공까지는 또 얼마나 될까? 강릉 공군기지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120km는 날아가야 했습니다. 가능한 거리였어요. 충분히 가능했죠. 레이더 사각지대도 파악했습니다. 북한 레이더는 고도 500m 이상의 목표물을 주로 탐지했어요. 만약 제가 바다 위 30m 높이로 날아간다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했어요. 그 높이에서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추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륙 후 정상 비행, 동해상 50km 지점에서 고도 하강, 레이더 사각지대 진입, 초저고도 비행으로 NLL 돌파. 한국 공군 레이더에 포착되면 즉시 망명 의사를 밝히기. 모든 단계를 수백 번 상상했습니다. 한국어도 준비해야 했어요. 한국 공군과 교신할 때 제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몰래 구한 작은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발각되면 즉시 총살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를 듣고 또 들었어요. 망명 의사 있음. 자유를 원함. 이 문장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해서는 안 됐어요. 한국 조종사가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격추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획은 거의 완성됐어요.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됐죠. 그때 평양 -1 상간 정기 훈련 비행 공고가 떴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이었는데 이번 달 담당 조종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비행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철 동무, 요즘 훈련 스케줄이 빡빡한데 괜찮겠소? 예, 동무대장.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역시 우리 비행대 최고 조종사답구만. 다음 주 화요일 임무를 맡기겠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2019년 4월 16일, 제 인생이 바뀔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비행 경로, 연료량, 날씨 예보, 레이더 패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됐어요. 실수는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성공하면 자유를 얻겠지만 실패하면 총살당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되는 거였어요. 그것도 배신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안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게 나았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어머니는 2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서랍을 조용히 열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분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비행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방을 나왔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된장찌개였습니다. 맛있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성철아, 오늘 무슨 중요한 임무라도 있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일상적인 훈련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요. 누구도 제 계획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성철, 오늘 날씨 좋은데 멋진 비행 한번 보여줘. 당연하죠. 제가 누구입니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고 장갑을 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북한 공군 소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면 저는 망명자가 될 겁니다. 아니면 시체가 되거나요. 활주로로 걸어갔습니다. MiG-21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비사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무소자, 기체 이상 없습니다. 수고했소.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좁고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수백 번 앉았던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이 북한 땅에서의 마지막 비행이 될 테니까요.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61호기 이륙허가. 좋은 비행 되시오. 61호기 이륙합니다.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순간 기체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죠. 다시는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헬멧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동해를 향해 기술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고도 3,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북한 땅이 보였어요. 산과 들, 작은 마을들. 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 곧 영원히 떠날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했습니다. 침착하게 평소처럼요. 61호기 고도 3,000 원산 방향으로 비행 중입니다. 61호기 확인했소. 계속 정상 비행하시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관제사가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끼면 안 됐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어요. 장갑 안이 축축해졌죠. 20분이 지났습니다.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바다 너머가 자유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50km나 더 가야 했죠. 해안선을 넘어 바다 위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 북한 해군 초계함이 보였어요. 저들은 제가 곧 배신자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계속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1분, 2분, 5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GPS를 확인했습니다. 해안선에서 48km. 이제였어요.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종간을 꽉 잡았습니다. 관제탑에 송신했어요. 관제탑 61호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61호기, 무슨 소리요? 정확히 보고하시오. 엔진 출력이 불안정합니다. 진동이 느껴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엔진은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연극을 시작해야 했죠. 61호기, 즉시 귀환하시오. 기지로 돌아오시오. 알겠습니다. 귀환합니다. 대답은 했지만 저는 기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조종간을 앞으로 밀었어요. 기체가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3000, 2000, 1500. 귓속이 먹먹해졌습니다. 몸이 자석에 눌렸어요.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1호기, 무슨 짓이오? 즉각 고도를 회복하시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도 100m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코앞이었어요. 파도가 보였죠. 한 번만 실수해도 바다에 처박히는 높이였습니다. 고도 30m, 레이더 사각지대였어요. 관제탑에서는 더 이상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초저고도 비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기체가 흔들렸고 조종간을 붙잡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조금만 고도가 낮아져도 바다에 추락할 거예요. 조금만 높아져도 레이더에 잡힐 겁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헬멧 안이 축축해졌어요.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죠. 고도계와 수평계를 번갈아 보며 정신없이 조종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어요. 벌써 3분의 1이 줄어 있었습니다. 초저고도 비행은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었어요. 계산보다 빨랐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줘. 기체에게 속삭였어요. 엔진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굉음. 그 소리가 끊기는 순간이 제 죽음이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NLL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GPS상으로는 5k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로 북한 해군 순찰정이 보였어요. 세척이었죠. 완전 무장한 고속정들이 바로 제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들이 고개를 들면 제 기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30m 높이는 충분히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였어요. 발각되면 끝이었죠. 조종간을 미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여야 했어요. 엔진 출력을 살짝 낮췄습니다. 속도가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찰정들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손에 쥔 조종간이 땀으로 미끄러웠죠. 제발,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다행히 순찰정들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속도를 높였어요. 연료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어요. 강릉까지 갈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지만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GPS를 봤습니다. NLL을 넘었어요. 이제 남한 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죠. 한국 공군이 저를 적으로 판단하면 격추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군 레이더에 포착된 겁니다. 곧 전투기들이 출격할 거예요. 고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200m까지 올라갔어요. 이제는 보여야 했습니다. 제 존재를 확실히 알려야 했죠. 5분 후 양옆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K였어요. 거대하고 위압적인 기체들이 저를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죠. 한국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미확인 기체, 즉시 신원을 밝히시오. 응답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연습했던 한국어로 응답했어요.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망명 의사 있습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발음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죠. 다시 한번 말하시오. 망명 의사가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겠습니다. 알겠다. 우리를 따라오시오. 강릉 공군기지로 안내하겠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공했어요. 정말로 성공한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착륙이 남았으니까요. F-15K 2대가 저를 양쪽에서 호위했습니다. 마치 귀빈을 모시듯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30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공군 소자였는데 이제는 망명자가 됐습니다. 강릉 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죠. 연료 게이지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바다에 추락했을 겁니다.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을 활주로 쪽으로 맞췄어요.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랜딩 기어를 내렸죠.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조종관이 미끄러졌어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스스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다시 잡았어요.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죠.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쿵하는 충격이 느껴졌어요. 기체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었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까지 목숨을 걸고 날아왔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나만의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헬멧을 벗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내딛는데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입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군 병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죠.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더 이상 독재 체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몰고 온 MiG-21이 서 있었어요. 낡고 초라한 기체였지만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은인이었죠.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쯤 제 소식을 들으셨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슬퍼하실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장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모든 군인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북한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고 망명한 건 아주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장교가 물 한 잔을 건넸죠. 일단 물부터 드시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제야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깨달았죠.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전까지 좀 쉬시죠. 장교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방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나만에 있는 걸까? 손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비행복 안주머니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살아남았어요. 2시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3명이었죠. 중년 남자 둘과 젊은 여자 1명이었습니다. 리성철 동무, 아니, 이제는 리성철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저희는 국가정보원입니다. 정중한 말투였어요. 북한에서는 보위부원들이 반말에 고압적이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원, 탈북 동기, 비행 경로 등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숙청당하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여자 요원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며칠간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북한 공군의 전술, 훈련 방식, 기지 위치, 레이더 배치 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미그 전투기의 성능과 약점도 알려줬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놨죠.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리성철 씨가 가져온 정보는 우리 국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요원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배신이 최소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후 MIG-21 분석 결과를 들었습니다. 군 전문가들이 제 기체를 샅샅이 조사했대요. 북한 공군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기체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하더군요. 부품들이 노후됐고 정비도 제대로 안 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쓸쓸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기체로 최고라고 자부했었는데 남한 기준으로는 고철 덩어리였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야 할 때였죠. 정착 지원 담당자가 왔습니다.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생활비도 지원되고요.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설명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우였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보는 대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차들이 빼곡히 도로를 메웠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밤인데도 거리는 환했어요. 이게 진짜 남한이구나.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북한 선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수십 배는 잘 사는 것 같았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평양 특권층 집보다 나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북한에서는 딱딱한 침대에서 잤는데 이건 구름 같았습니다. 누웠더니 온몸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가족을 버렸고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꿈이었어요. 보위부원들이 어머니를 끌고 가는 꿈도 꿨죠.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어요. 북한에 있는 지인이 전해준 정보였죠. 리성철의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제 손으로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대부분 몇 년 못 가 죽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차라리 제가 북한에 남았어야 했을까? 어머니 혼자 고통받게 하느니 함께 죽는 게 나았을까? 그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밤새 마셨어요. 취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으면 어머니 생각뿐이었죠. 일주일 내내 술만 마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얻은 자유였는데요.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리성철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이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를 돌려줄 수 있나요? 하지만 담당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탈북자 상담센터에 가게 됐죠. 상담사는 50대 여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셨죠. 어머니를 두고 온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당신의 선택을 원망하실까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라면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니까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갔어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북자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을 두고 온 사람, 친구를 잃은 사람, 연인과 헤어진 사람.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죠.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그들도 위안을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한국 공군 관계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공군 대령이었어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죠. 리성철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 경력을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민간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 출신인데 가능할까요?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저희가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제 인생이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파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오랜만에 몸이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면도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죠. 오랜만에 사람 같아 보였어요. 민간 조종사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교육기관에 처음 갔을 때 강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북한에서 미그를 몰았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남한 민간 항공기는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잘 가르쳐 드릴게요. 교육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군용기와 민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기판 배치도 다르고 운항 규칙도 복잡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했어요.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어요. 강사가 고개를 저었죠. 리성철 씨, 너무 군인처럼 조종하시네요. 민간기는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계속했어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죠. 그중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리성철 씨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저는 함흥에서 왔습니다. 최근에 탈북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리성철 씨 어머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14호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망설였어요.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심하게 고문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대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제 때문에 고문을 당하셨다니요. 어머님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고만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소주 5병을 샀어요. 집에 와서 마셨습니다. 1병, 2병, 3병. 취했지만 어머니 얼굴이 계속 보였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한밤중이었으니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사였어요. 리성철 씨, 무슨 일이에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가 고문당했다는 소식, 견딜 수 없는 죄책감,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30분 후 상담사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대요. 저를 보더니 안아줬어요. 울어요. 참지 말고 울어요. 그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원망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통받고 계세요. 어머니는 당신이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실 겁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상담사는 아침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였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죠.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교육은 잠시 중단했어요. 매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죠. 탈북자 모임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요. 한 탈북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와 딸을 북에 두고 왔거든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여기서 잘 사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그들의 희생이 헛된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했어요. 다른 탈북자도 말했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희망이 되니까요. 모두가 저를 격려해 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2주 후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조종간을 잡았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죠. 하늘을 나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실기 시험 날이 왔어요. 떨렸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작은 훈련기에 올랐습니다. 강사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세요. 엔진을 켰습니다. 친숙한 소리였어요. 활주로로 이동했죠.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스로틀을 밀었어요. 기체가 가속했고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서울 상공을 날았죠.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아름다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정확하게 조종했어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요. 착륙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안착했어요. 성공이었죠.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잡은 손이 떨렸어요. 기뻤습니다. 민간 조종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었어요. 제 방에 걸어뒀죠.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자격증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다시 조종사가 됐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별이 보였죠? 저 별빛이 북한에도 닿을까요?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저는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항공사 면접을 봤습니다. 화물 항공사였어요. 면접관이 물었죠. 북한 출신이신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인생입니다. 이제는 자유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기장으로 채용됐다고 했어요.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합격했어요. 조종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었죠. 탈북자 모임에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같이 기뻐해줬죠. 리성철 씨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자유롭게 살 거라.
꿈이었지만 진짜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설렜습니다. 조종사 유니폼을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대한민국 민간항공사 부기장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공항이었어요. 북한에는 이런 규모의 공항이 없었죠.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기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리성철 부기장이죠? 반갑습니다. 김태호 기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장님. 악수를 했습니다. 기장님의 손은 두툼하고 단단했어요. 수천 시간을 조종간을 잡아온 손이었죠. 오늘은 홍콩까지 화물 운송입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비행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날씨, 항로, 연료량 모두 점검했어요. 꼼꼼하게 체크했죠. 기체로 이동했습니다. 보잉 747 화물기였어요. MiG-21보다 수십 배는 큰 기체였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계기판이 가득했어요. 복잡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훈련 때 수없이 봤던 배치였으니까요. 부기장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기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기장님과 호흡을 맞춰 진행했죠.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대한함을 801편, 이륙 허가. 대한함을 801편, 이륙합니다. 기장님이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계기를 주시했어요. 이륙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로테이트, 기장님이 말했고 조종간을 당겼어요. 거대한 기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인천 바다가 아래로 펼쳐졌어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췄죠. 아름다웠습니다. 부기장님, 첫 비행 소감이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기장님. 진심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었어요. 자유의 하늘을 날고 있었죠. 서울 상공을 지났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 도로들, 한강. 밤에 봤던 것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기장님에게 말했어요. 이제 부기장님의 집이죠. 적응은 많이 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기장님은 친절했어요. 제가 북한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잘 챙겨주셨습니다. 3시간 후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착륙도 무사히 마쳤어요.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기장님.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장님.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었죠. 어머니 사진 옆에 놓고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제가 다시 조종사가 됐어요. 이번에는 자유의 하늘을 나는 조종사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홍콩, 싱가포르, 방콕, 도쿄. 세계를 날아다녔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기장님들은 좋은 스승이었어요. 실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어느 날 서울 야간 비행을 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서울 상공을 지나는데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감탄사가 나왔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밤에도 나처럼 밝았습니다. 아름답죠? 기장님이 물었어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유의 불빛이네요. 좋은 표현이네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었죠. 3개월이 지났을 때 탈북자 청년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여러분, 저는 리성철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였고 이제는 대한민국 민간 조종사입니다.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주목했죠. 제가 탈북하기로 결심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의 숙청, 약혼녀와의 이별, 목숨을 건 비행,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기까지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평생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잘 살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눈빛이었죠.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왔을 테니까요.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을 위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혼자서는 못 이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상담사, 탈북자 친구들, 한국 사람들.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청년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고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리성철 씨처럼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뭉클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비행이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기장님들도 신뢰해 주셨죠.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농담도 주고받았죠. 성철 씨, 술 한잔해요. 감사합니다.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건배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성철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차별하지 않고 동료로 대해줬죠.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비행 마쳤습니다. 자유의 하늘은 정말 넓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멋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밤에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매일 밤 보는 의식이었죠. 어머니, 저 오늘도 잘 지냈어요. 비행도 무사히 마쳤고요. 동료들과 술도 마셨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직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꼭 찾을게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약속했습니다. 헛된 약속일 수도 있었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탈북 조종사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다고 했죠. 고민했습니다. 제 얼굴이 공개되면 어머니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기로요.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 고통, 그리고 희망까지요. 마지막 멘트를 요청받았습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자유는 존재합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해낼 수 있었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늘도 길을 열어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PD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북한에서도 이 별들을 봤었죠.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메시지가 들리나요?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대한민국 조종사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비행하기 좋은 날씨였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희망적인 가사였어요.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남았지만 살아 있었어요. 하늘을 날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명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랗고 넓은 하늘이었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중얼거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